네, 안녕하세요. 굿먼입니다. 자, 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들 속보 보셔서 아실 텐데 이 영상을 어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올려드립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이제 경제 채널이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다. 이게 지금 79년도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만약에 전쟁이 터지고 이게 확전이 된다면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 100% 스태그플레이션이 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요, 물가가 갑자기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임대인분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란에서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다가 드론 미사일을 대규모 공습을 했는데, 전쟁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저희가 할 건 아니고, 무슨 200여 발 발사했다, 300여 발을 발사했다, 이러고 있거든요. 참, 이 사람들 근데, 워낙 오래된 역사라, 저희가 역사 얘기 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요, 이 이스라엘이 먼저 그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먼저 폭격했어요. 그리고 혁명 수비대 고위급 지휘관들을 이제 5명인가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것보다도 이제 미국이 일단은 우리는 반격 안 한다. 방어만 지원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이란 공습 방어에 하루에 1조 8천억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무기 비용이 사실 엄청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연락은 없고 소식은 없고, 지금 안보리 회의에서 엄청 세게 붙었나 봐요. 니네가 히틀러냐 이러고, 아니다 우리는 자위권 행사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방어만 한다.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죠. 11월에 선거가 있는데 전쟁 나버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무조건 집니다.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이 오일 쇼크가 촉발한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역사적으로 2번이 있었는데, 이 핵심은요, 스태그플레이션의 핵심은요,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아니고 물가가 폭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그걸 빨리 계산하셔야 돼요. 경기 침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물가 폭등이 문제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오일 쇼크가 이제 석유 감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석유 증산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석유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물가가 확 폭등해 버려요. 석유는 모든 제품은 원자재고 운반비 다 기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가가, 유통비가 막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이런 순서거든요. 근데 석유값이 안 떨어지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79년도예요. 79년도에 역사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 때문에 전면적으로 석유 수출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30달러의 벽이 껴졌다, 39달러까지 올라갔다, 이제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석유가 이 모든 제품의 원자재고 운반 비용인데 이 유통비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겠어요? 막 2,000원이 넘어가면 기름값이? 차 안 타죠. 근데 지하철, 버스 다 뭘로 다녀요? 다 석유로 다닙니다. 그럼 공공요금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출근은 해야겠고, 걸어갈 수 있어요? 출퇴근을? 그러니까 다른 데 소비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리니까. 그럼 다른 물가는 안 오르냐? 석유가 안 들어가는 원자재가 있습니까 도대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지나야 되는데 빨리 지나가 안 되니까 소비가 급감해버려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소득이 급감합니다.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 보세요. 이게 빨리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가 갑자기 막 2배가 돼버리면, 물가도 오르는데 그 월급 올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근데 매출이 하락하는데, 소비를 안 해가지고 매출이 하락하는데 어떻게 월급 올려줍니까? 그리고 월급을 한
번 올려주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절대 못 올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하니까 소득 감소하고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월급 못 주는 상황인 거죠. 안 그러면 도산하는데? 이게 경기 침체예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핵심은 물가 상승이다. 경기 침체가 아니다. 경기 침체는 결과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핵심은 물가 상승이다. 물가 상승에 초점을 두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대하셔야 됩니다. 자, 오일 쇼크는 충격이다. 오일 쇼크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게 아니라 문제는 연준의 돈풀기다. 이게 60년대부터 지금 80년대까지 제가 M2 증가량을 가져왔는데, 자,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봐볼게요. 다 10%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7년도, 68년도 이렇게 8%, 9% 이렇게 증가율을 찍은 적은 있지만 10%로 넘어가 본 적이 없는데 70년대 들어와서 돈을 엄청나게 풉니다. 13%, 12%, 13%, 10% 엄청나게 풀어요. 거의 막 5% 이하로는 한 번 있으면 5.4%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미국 연준에서 또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비슷해요. 상황은 굉장히 비슷하다. 근데 이 실업률 추이 보세요. 실업률 추이가 미국이 전쟁을 하면요 실업률이 확 줄어들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죠. 2차 대전 종전하고 그다음 한국전쟁 발발하고 쭉 내려가고 그다음 베트남전 쭉 내려가고 이러니까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나라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자,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 그럼 석유값이 올라갑니다. 왜?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를 하니까. 달러가 많아지면 당연히 석유 비싸지는 거잖아요. 화폐 논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각종 전쟁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이때 상황이. 근데 오일 쇼크가 발생해서 그걸 촉발한 거지. 이미 잠재적으로 터질 게 터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미국을 배불린다. 미국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예. 그래서 79년도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니 이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폴 볼커 연준 의장 아주 금리를 20%까지 올려버립니다. 고물가 인플레이션 잡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근데 이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는 게 아니고 누군가 죽어서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자, 79년 10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한 번에 404%나 올려 초강수를 뒀다. 그리고 3월 달에 20%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갑자기 또 같이 쭉 내려요. 그리고 또 천천히 확 올립니다.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럼 왜 그랬냐? 미국은 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냐?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엄청나게 전쟁 비용이 필요하니까 돈을 계속 찍어냈습니다. 근데 닉슨이 이 브레튼 우즈 체제 이거를 철회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교환 못 해주겠다. 원래 1온스당 35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1000달러까지 상승합니다. 야, 그러니 미국 달러의 가치가 30분의 1 토막이 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자가 폴 볼커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끊임없이 추락하던 달러의 위상을 회복시켰다. 아니 1온스당 35달러였는데 35달러만 살 거를 1000달러까지 이러니 물가가 안 오르겠습니까? 1000달러.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거기다가 이제 헨리 키신저가 73년도에 페트로달러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79년도에 이 석유 파동이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 뒤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폴 볼커가 금리를 20%까지 올려버리니 당시 미국 중소기업 40%가 도산했다. 도산하니까 잡힌 거예요. 다 실업자인데 소비를 하겠습니까?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당연히 내려가죠. 근데 모두 다 힘들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볼커가 살해 위협을 엄청 당해가지고 권총 한 자루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막대한 재정을 20년 동안 계속 풀었어요. 사실 1940년대부터 엄청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왔는데 이 중동 전쟁이 남으로써 석유 감산하니까 오일 쇼크가 와버려서 갑자기 물가가 확 치솟아 버리는 겁니다. 석유는 모든 제품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재 유통비가 급상승하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 초고금리 정책을 써가지고 물가 잡아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이 도산해버려요. 그러니까 시험률이 증가하니까 물가 상승을 억제시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사실은 방법은 공급량을 엄청나게 늘려야 됩니다.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초공급을 해야 돼요. 초공급을 확 늘려가지고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금리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공급을 늘려야 된다. 공급을. 스태그플레이션의 핵심은 공급입니다.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서 물가를 잡아버려야 돼요. 참 어려운 겁니다. 이 석유 때문에. 그래서 이 물가 잡기는 누군가 피를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 79년도부터 제가 85년도까지 금리 정책을 갖고 왔는데 보시면 1980년 3월 3일 날 기준금리가 20%까지 올려버립니다. 여기. 그러다가 쭉 또 내려요. 왜? 욕을 하도 먹으니까. 그래놓고 천천히 올립니다. 언제까지? 12월까지. 12월까지 올려서 다시 기준금리 20% 만들어요. 그래서 물가 잡히니까 이렇게 이제 금리를 쭉 내립니다. 꽤 오래 걸렸다. 79년도부터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거의 한 4, 5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업률 보세요. 이 오른쪽에 실업률 지표인데 실업률이 내려가면 물가 상승을 초래하죠. 이게 75년도부터거든요. 75년도에 이제 종전을 했잖아요. 베트남도 종전을 하니까 쭉 실업률이 내려가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오일 쇼크 터지니까 방법이 없다. 금리 올리자. 그래가지고 금리를 이렇게 쫙 올려버리니까 실업률도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물가 잡은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가 다시 얼마까지 갈 거냐. 지금 배럴당 120달러 예상하거든요. 제가 지금 7시 기준으로 저녁 7시 기준으로 지금 기름값을 보니까 서부 텍사스유 84달러, 브렌트유 89, 두바이유 90. 이게 90이 다 넘었었는데 지금 조금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 다이미 JP모건 CEO가 최근에 미국 금리가 8%대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전쟁 얘기 전쟁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8%대 이게 이제 20%대랑 비슷한 거예요. 70년대 20%대랑. 이렇게 해서 잡으려나? 누군가 죽여야 되거든요. 8% 가면 미국도 집 못 삽니다. 신규 주택 누가 사겠어요? 8%짜리를.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터지고 이제 금리를 내리는 명분을 만든다. 이런 건데 일단 기름값을 일단 120달러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핵심은 제가 물가 상승이라 말씀드렸어요. 자산 시장은요. 만약 고금리 정책을 쓰면 침체가 옵니다. 집 안 사요. 집 안 사면 다 어디로 가죠? 집은 어딘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그래서 전월세는 항상 대표적인 물가 지표다. 자산 시장은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물가가 아니라 통화량 지표예요. 통화량 지표로 봐야 되지. 근데 전월세는 물가다. 그래서 이 부동산 매매 수요가 급감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굉장히 적어지는. 그래서 갭 투자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때. 대신 전월세 수요는 계속 상승해서 전월세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굉장히 잘 버텨야 된다. 그래서 현금 있는 사람이 이때 막 부동산 사들여가지고 부자가 됩니다. 이 전월세는요,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더 상승하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신축, 그 다음에 구축 있다면 신축 지금 공사비 때문에 못 짓고 있고 지금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구축은 뭐겠어요? 다주택자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월세는. 전월세 공급을 구축은 다주택자가 주게 돼 있다. 근데 다주택자 지금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전월세 가격은요. 공급 확대밖에 없습니다. 기존 공급, 신규 공급 해가지고 천천히 오르게 하는 거의 한 2%대?
2%대로 천천히 오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에요. 왜? 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 예측 2%가 목적인 거 아닙니까? 따라서 원래 전월세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공급 확대 때문에 지금 둔촌주공 있죠. 둔촌주공이 지금 실거주 3년 유예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전세 가격이 확 떨어져요. 일시적이다. 근데 왜? 2, 3년 지나면 다시 제자리 찾는다. 이 윤석열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대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세금 엄청나게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안 풀었어요. 취득세가 지금 12%인데. 미분양 계속 나옵니다. 미분양이 되면요, 전월세를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주냐고. 집이 안 팔렸는데, 건설사가, 시행사가 전세 막 줍니까? 전세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공급이 없는 거예요. 전세 공급이 없으니까 전세 가격 또 오르고. 이런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다주택자 규제를 풀면요, 갭 투자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태그플래시에 지나면 자산 가격은 다시 상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시가 126%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인 겁니다. 이거 풀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입자들이 집을 못 구한다니까. 네. 세입자들이 집을 못 구하기 때문에 자기도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싶거든요. 이 126%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런 막 주차도 안 되는 그런 빌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풀 수밖에 없을 거고, 빨리 정책 나와야 되는데 3월 말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이 국토부 이 새끼들 아주 그냥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스태그플래시 만약에 온다, 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좋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경제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이렇게 의견 공유하고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